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디톡성치 룰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방송 시간 기준으로 잠시 후에 열리게 되는데요. 백신과 대북 정책 또 경제 안보까지 두 나라 정상의 첫 대면이라 테이블에 오를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야 이제 중진으로서 두 분께서는 어떤 문제에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백신을 확보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의 아마 첫 번째 관심과 아젠다는 당연히 백신일 것으로 보고요. 미국이 원하는 아젠다는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한국의 대기업들이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백신을 구하고 또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번 회담은 성공으로 보고 있고 관전 포인트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 의원님께서는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쿼드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나눠줄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속상하죠. 쿼드 이전에 한미 동맹이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 중남미도 동맹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맹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밀려나는 거 보고 상당히 좀 기분이 좀 그렇고 아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 동맹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섭섭한 이 대접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로 좀 뜻이 잘 맞아가지고 잘 되면 동맹이 다시 또 신뢰가 회복되고 그러면 나머지 경제, 뭐 방역 또 이런 분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동맹 관계를 제대로 제 궤도로 다시 되돌려 놓고 오시는 게 제 개인적인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예. 두 분의 이제 백신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2부 코너인 이슈에서 이 백신과 반도체 등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의제에 대한 내용과 또 결과를 예상하는 그런 코너를 또 준비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측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정체되어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미국의 어떤 지지가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의지도 좀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상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것을 좀 진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그리고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낼 그러한 회담으로 이룰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기대가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 의원님께서는?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그 한반도 프로세스 연장선상에서 1년 더 해보고 바이든 새 정부하고 다시 또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바이든 새 정부도 딱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3의 해법은 없을까? 업그레이드된 방법은 없을까?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싱가포르 회담이고 뭐고 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원점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바이든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그래도 트럼프 싱가포르 합의 결과는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그 바탕에서 하도록 하는데 그 결정까지 이끌어낸 데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도 의미 부여할 만한데 딱 거기까지인 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 한반도 위기 관리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렇죠. 예. 오산 비행장이라는 경기도 최대의 미군 전투 비행장이 있어요. 남북 관계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미군 가족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내리는 그 이제 동화 연습을 합니다. 실제로 17년 12월에 그 연습을 했었어요. 안 의원님이 가장 먼저 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 그 친구들 미국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위기적인 상황이 이제 극복됐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평창 올림픽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답답한 이 정세를 뚫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2032 남북 공동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년 9월에 평양 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했던 2032 공동 올림픽 이 아젠다를 가지고 이 정체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또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주제를 좀 지렛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고리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2032 예. 남북 공동올림픽 이것을 지렛대로 삼자 이 제안을 드립니다. 예. 뭐 역사적으로 봐도 냉전 시대를 풀어내는 굉장히 영리한 키가 스포츠였으니까요. 좋은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 혹시 뭐 덧붙인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남북 공동올림픽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해볼 만하다, 해봤으면 좋겠다, 기대가 된다 예.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왕이면 오늘 우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야 중진 의원이 2032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힘을 모으고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서 같이 평양도 한번 가고, 예. 예, 그리고 평양까지? 예, 좋습니다. 저기 개막식 때 같이 손잡고 들어갑시다. 두 분 이제 친구분께서 상암동 결의를 좀 자, 해주셨고요. 우리 이제 압수합시다. 예. 저도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주 5월 18일이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일이었고요. 대선이 10달도 이제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유력 대선 주자들이 호남행 열차에 많이 몸을 실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광주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각 당 대선 후보들까지 호남을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민심과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여당에서 어떤 호남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짚어주시겠습니까? 호남, 그중에서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낸 본거지이기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의 첫 그런 그 역동적인 노무현 후보를 만들어낸 그런 또 곳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호남을 빼고는 저희 민주당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예. 민주당의 역사와 또 현재와 앞으로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저 호남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호남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끄러운 자화상. 호남의 5.18을 비롯해서 여러 핍박이나 가해를 했던 그 정치 세력하고 우리가 이렇게 맥이 일정 부분 예.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을 빠른 세월 안에 정리하고 청산하지 못한 점도 또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정치란 건 결국 이제 통합의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거의 논리 또는 표의 논리 이런 것 때문에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그쪽은 포기해 버린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가 제일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하겠다. 호남도 우리 대한민국 국토고 호남 주민들도 5천만 우리가 챙겨야 될, 돌봐야 될, 책임져야 될 국민이다라는 그 기본 상식과 인식의 바탕을 두고 먼 길을 시작하겠다. 첫 발 내딛는다. 여기에 저는 우리 당의 변화의 의미가 있다고 예. 봅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광주 5.18 매국을 방문했고 아마 조혜진 의원님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다고 해서 광주의 민심이 호남의 민심이 국민의힘을 향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여전히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진상규명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발벗고 나서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5.18 민주항쟁을 인정하고 그 정신을 동의한다 그러면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다는 이 주장에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아마 조혜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진상규명 동의하실 것 같아요. 5.18 정신 헌법에 담자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진상규명 당연히 동의합니다. 근데 헌법에 올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건 국민 투표 사항이고 어떤 것을 올릴까 하는 거는 이제 국민적 공론을 거쳐야 되는 거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헌법에 올린다는 그러면은- 거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소극적인 반대 표시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반대는 아니고 그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다시 정물에 이렇게 제가 한번 올리는 정리해 거는- 볼게요. 진상 규명은 찬성, 예. 헌법 조항에 넣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신중한 검토, 맞습니까? 꼭 신중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헌법 그 개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태우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 한 절반에 의원님 이제 진행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하려고 했던 그 논란의 질문이 뭐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입니다. 5.18 관련의 메시지를 이제 어느 언론과에서 냈는데 이 적절성과 해석을 두고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18은 독재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5.18이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한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께서 80년 5월에 무엇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연배로 따지면 학번으로 따지면은 대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시위 군중 속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본인의 입에서도 하는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예. 과연 윤석열 학생은 80년 5월에 어떤 학생이었을까 그게 궁금한데요.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이 발언도 보면은 저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개혁에 저항했던 그러한 행위들을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서 예.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5.18이 표현에 고스란히 담아 있지 않았을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위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행위였어요. 검찰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수호천사로서의 역할이 저는 윤석열 총장이었다고 보거든요.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방송을 보시게 되면 80년 5월에 뭘 하셨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 의원님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드디어 이제 그 사회자님 말씀처럼 이제 토론이 재미있어지는 지점에 온 것을 느낍니다. 예. 안 의원님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이 검찰을 핍박하는데 세 번째 하박. 저항. 근데 뭐라는데 이렇게 후회할지 몰라요. 후회할지 몰라요. 일단 검찰도 흑역사가 있는 집단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예. 근데 적어도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에 정권이 이 총력을 기울여서 검찰에 특히 본인들이 임명해서 그 자리에 앉힌 윤석열 총장을 타겟으로 해서 시도한 각종 공격은 이거는 독재적 양상이다.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고 순치시키려고 하고 하수인으로 말 잘 듣는 사냥개로 만들려고 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저항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싸움에 있어 가지고는 민심이 문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이 그때부터는 불신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냥 검사, 그냥 수사 잘하는 독한 검사였던 특수부 전형기 특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스타가 돼버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하고 맞서가지고 저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낼지도 모르는 희망을 주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 의원님 말씀이 이제 맞다고 전제하고 윤 총장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5.18을 기점으로 5.18의 어떤 희생자나 5.18에 열심히 싸웠던 분들을 본인과 약간 동일시한 듯한 요 메시지는 본인한테 득이 될까요? 아니면은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될까요?라는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그 민주화 내지는 5.18 파리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독재자였다라는 거에서 동의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
네, 뭐 저희 이제 단골 주제인데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 이 양강구도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 행보를 뒷받침할 성장과 공정 포럼에는 민주당 의원 3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지지 모임을 꾸린 데 이어 당내 세력 다지기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방송시는 어제인데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이 이제 출범했습니다. 안 의원님도 이제 참석을 하셨고요. 특히 초재선에게 좀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 좀 눈에 띄는데 이재명 지사가 좀 기반을 좀 잘 다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지사의 아주 독특한 점이 삶 자체가 드라마틱해요. 예. 굉장히 어떤 만화 같은 소설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정치하는 형태도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성공 포럼, 성장과 공정이라는 이 포럼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초재선 위주로 이 판을 다 짰어요. 초재선들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전하 정성호 의원 같은 다선 의원은 뒤에서 고문 역할을 하면서 울타리 역할을 해달라.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역동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게 이재명 지사의 이재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역동성이 이 이후에 정치인 또 대선 경선판에서 이재명을 살릴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꽤 많은 의원분들이 모이셨는데 이재명이 더 이상 당내에서 소수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이제 개파 정치하고는 관련 없이 여기 참여한 의원들 보면은 다 수평적인 관계예요. 거기 의원님이라고도 안 그래요. 뭐 형이라고 그래요. 형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분들한테 말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에서도 완전히 뭐 형 동생하는 그런 관계, 저는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건의적이고 딱딱한 건 제가 여기 모인 분들은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한테는 안 가는 건가요? 중복된 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후보를 돕는 의원님들하고 정세균 후보를 돕는 의원들은 나름대로 흐름들이 있어요. 역동성, 개혁, 수평 구조 간단히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역동성 부분은 저도 평소에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하고 맞은 것 같아요. 정치인에 대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대선 후보라도 이렇게 일부러 가서 들여다보고 관심 가지고 알아보고 평가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지친 피곤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사람은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가장 빨리 캐치하고 가장 빨리 시도한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는 경기지사 되고 하면서는 마구 들이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참모나 또 경기도 관료 조직 도움도 받고 해서 조금 이렇게 다듬어지는 전략이 거기에 들입혀지는 거기다가 뭐 또 촛불 집회 때는 이제 사이다를 막 터뜨리기도 하고. 근데 이분의 그 가능성이 어디까지일까는 조금 미지수예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잠깐 해보죠. 이제 잠행이 좀 길어지면서 민물고기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이제 바닷물에 가면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고, 또 이준선 전 최고위원은 국내산 유구가 돼야 된다, 빨리 입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잠행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하고 이게 좀 성공하고 있는 건지 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입문 시점이나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분한테 당대표 경선 국면이지만은 너무 저급한 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이제 물론 간접적으로라고 하지만 입당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 발언의 배경을 들은 바로는 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치 처음 하는 분이니까 자기도 엄청 조심스럽죠. 정치판 지뢰밭인데 한 번 밟았다가 그냥 발목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저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고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제는 빨리 입장 정리하고 늦어도 7월 초점에는 정치를 할지 말지,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 더 나아가는 원론적 측면에서라도 국민의힘하고 같이 할지 말지, 더 구체적인 국민의힘에 들어올지 말지, 또는 나중에 밖에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를 할지 말지, 그런 큰 줄기는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 전당대에 나선 후보자들께서 윤석열에 대한 구애, 호객행위 수준이죠. 너무 좀 보기 딱하고 안쓰럽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자강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 파괴력, 이건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쨌거나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이뤄낸 지지독은 또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뤄낸 지지독은 간에 세력 없이 혼자 개인 힘으로 이러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괴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파괴력의 이면에는 윤석열이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는 그런 허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윤석열 스스로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숱한 이야기들이 금정의 도마 위에 오르면은 과연 이 윤석열 금정의 시간에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낙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윤석열을 구애하는 것은 허상을 잡고서 지금 매달리는 것과 다름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를 드립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풀어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한 잔씩 하시죠.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 언제 우리 살아생전에 같은 당 만들어서 어깨 걸고 좋은 정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